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10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연휴 전에 너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참 힘들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고, 반도체가 오늘 급등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반도체 보고서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오늘 좀 반등하고 있고, 우리 이제 금요일날 아마 아시겠지만, 그때 마이크론이 감산 결정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키옥시아. 이 두 가지가 장중에 노출이 됐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연결이 되면서 국내 증시 오늘 급반등에 일조를 반도체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한번 시장은 좀 이따가 제가 장 끝나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먼저 볼 건 뭐냐면 보고서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OSP라고 며칠 전에 기억나세요? 지난주인가? 2주 전이었나? 저희 당사 오리나 연구원님, 이게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하는 회사라고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공모주 청약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닌데, 이번에 WCP는 어쨌든 수요 예측이 망했어요. 그래서 주가도 엄청 빠졌는데, 수요 예측이 중요한데, OSP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공식에 의하면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청약이니까 내일까지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고서는 자동차 판매, 그다음에 테슬라 인공지능 대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태양광, 그다음에 반도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올라간 이유고, 세계 채권 지수 요거 편입되면 되게 호재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 시황 얘기고, 그 다음에 기업별로는 BH 탐방 갔다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권태우 연구원님이 좀 긴 자료인데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한전, 한국전력, DLENC, 현대오토웨이버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어쨌든 이제 우리 이 OSP 우리 38 커뮤니케이션 잘 아시죠? 요거 많이 설명해 드린 대로 요 사이트 들어가면 수요 예측 결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OSP가 이번에 SBB 테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청약 경쟁률이 좀 높을수록 저희가 WCP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WCP는 수요 예측입니다. 기관들 망했어요. 33%밖에 33대 1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RP바이오는 1556대 1.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성공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WCP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공모가 6만원이거든요. 6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13,000원인가요? 아마 그때 결정된 것 같은데, 보시면 시초가가 19,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예측 했을 때 그게 잘 되면 공모가 13,000원이죠. 시초가가 높게 떠요. 근데 WCP는 만약에 하셨으면 손실을 보셨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썬바이오 같은 거는 지금 경쟁률이 31대 1밖에 안 돼요. 항상 1000대 1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모델 솔루션 요것도 1000대 1 넘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의무 보유 확약 있죠. 요 물량. 요게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 요게 두 자릿수 이상이면 좋고, 왜냐면 첫날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모델 솔루션, RP바이오는 두 자릿수인데, 여기 스펙은 제외하고 이노루스는 약간 애매한 거죠.
기관 경쟁률은 1500대 1이거든요. 합격. 근데 의무 보유 합격이 좀 낮죠. 근데 그래도 해볼만 해요. 이런 경우는. 근데 대박은 안 나요. 크게 막 따블라고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시초가 대비해서 오르는 경우가 많고, 탑 머티리얼즈는 이제 500대 1이니까 좀 애매하죠. 근데 의무 보유 합격은 되게 좋아요. 요거는 되게 잘 돼 있는데 경쟁률이 조금 낮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30% 정도 되는 물량을 어쨌든 딱 해놨기 때문에 괜찮고, OSP는 경쟁률은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의무 보유 가격이 낮아서 요거는 이제 요런 경우는요, 혹시 이제 내가 공모주를 받았으면 시초가에 바로 파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장 지금 기대가 돼요. SBB테크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적자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로봇 회사예요. 감속기 우리 공부한 거 기억 안 나세요? SPG라고 그 국내에 상장된 기업 하나 있죠. 원래 일본 기업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게 감속기입니다. 이 감속기는 로봇 팔 있죠. 팔의 속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로봇 부품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 두 개가, 하나가 SPG, SBB테크. 여기인데 SBB테크가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꼭. 이거는 왜냐면, 왜 읽어보시라고 하냐면, 저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공식에 의하면, 기관 경쟁률이 1644대 1이고요. 의무 보유하기 32%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상장일 날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OSP랑 SBB테크가, OSP가 청약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오늘 여기 청약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 여기 두 번째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탑 머티리얼즈, OSP, 내일부터는 SBB테크 들어가요. 그죠? 이제 각각 증권사가 다르니까 저는 뭐 다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렇게 나 모르겠다, 탑 머티리얼 나 뭐하는 회사냐 모르면 꼭 들어가셔서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도 되게 높았고, 500대 1 정도 되고,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서 나는 주식 당장 안 팔겠다, 그거를 이제 약속한 물량이 30%가 됩니다. 그런 건 좀 좋죠. 그리고 경쟁률은 500대 1. 요게 좀 낮은 게 아쉬워요. 근데 보면은 3만원 이상에다 대부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 함께 배우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간에 제가 IPO 어떻게 하는지, 그 공모주 청약 그거 영상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기 38 커뮤니케이션 들어가면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3만원 이상으로 대부분의 물량들이 신청이 돼 있어서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6개월, 3개월짜리를 많이 좀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볼만 하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모가 결정한 좀 배경이 되겠고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2차전지 소부장 기업으로 양극재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가능 주식수는 한, 지금 보니까 그 전체가 지금 67%니까 한 32%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보호에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 기업이 좀 궁금하시면 여기 여기 그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밑에 보면 공시자료 있죠. 공시자료. 여기 들어가서 그 9월 30일자 있죠. 그 증권 신고서,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여기서 요거 누르셔가지고요. 그 예비 투자 설명서 있죠. 투자 설명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저거 누르시면 요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2번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의 내용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청약을 하기 전에 이건 꼭 읽고 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뭐 공식이 있다는 건 둘째 치고 이게 공부예요. 이런 게 여기 시스템 반기 기준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전극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양극재 지금 개발 중인 것 같아요. 망간계 재료를 활용한 그러니까 차세대 양극재를 망간이 좀 들어간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망간, 리치가 들어간 그 이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개발을 할 때 컨설팅을 제공해 준대요. 생산 라인을 어떻게 짜고 되게 독특한 비즈니스죠. 어떤 공장을 만들 때 그걸 설계해 주고 막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정들을 어떻게 할지를 뭐 짜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게 매출의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 쪽에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기본 사항을 생산 라인을 요청을 받으면 기술 제안을 해서 작성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주를 받는 거죠. 그 전극 소재,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 전극은 양극과 음극입니다. 근데 요건 아직 매출 비중은 되게 낮아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차세대 양극재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 뭐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말고 이제 그 OSP도 같은 날 해요. 그래서 내일까지 하는데 요건 우리가 공부 한번 해봤어요. 동물용 사료 아시겠죠? 공부 한번 해봤고 요건 청약 경쟁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 안 돼요. 요게 좀 아쉽고 아무튼 많이 걸어놓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공모가 상단에 여기 위쪽으로 좀 많이들 적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1582대 1 정도 이렇게 찍혔던 것 같아요. 주가는 이렇게 뭐 밸류가 싼 편은 아니죠. 싼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번 이것도 요 밑에 이렇게 딱 찾으셔가지고 맨 밑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약간 위쪽에 증권 신고서 딱 눌러가지고 요거를 습관화를 꼭 해주세요. 맞죠? 여기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매일매일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많이들 설명해드리지만 그것도 좋죠. 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 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예비 투자 설명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청약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읽어보면요 기업 분석하는 그 어떤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요.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그리고 여기 인수인의 의견 있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공모가 어떻게 결정했냐 나와 있어요. 인수인이 어떤 회사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공모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궁금하면 저렇게 인수인의 의견 보면 되고 여기 좀 밑에 나와 여기 있죠. 공모 가격에 대한 의견.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면 지금 8,400원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한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비교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나. 여기서 이제 선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동물용 사료 좀 상장된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료 회사들 비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죠. 비교 기업을 선정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그나마 유사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명확하게 좀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 안 했죠. 제외한 거죠. 뭐 적자도 나고 이래서 일부 기업들. 그래서 3차 비교 기업까지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 사업의 유사성,
동물 반려동물 사료제죠. 대주산업이 있고요. 이글벳은 동물약품, 원익큐브는 뭐 이런 화학제품, KC피드도 사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일단 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이익도 나고 유사한 기업들. 그렇게 해서 PER을 이제 평균표를 내가지고 23배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23배면 싼 건 아니죠. 근데 이걸 해가지고 주당 평가액을 9,996원으로 잡았는데 보통 적정가에서 한 20-30% 할인을 해요. 그래서 공모가 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모 밴드를 정하고 기관 수요 예측을 해서 기관들이 많이 써낸 가격에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9,996원에서 6,300원, 8,400원으로 할인을 한 거예요. 이 사이에서 기관들한테 맡겨요. 그럼 기관들이 보고 이거 하자. 그래서 6,300원에 넣는 기관이 있을 거고 8,400원에 넣는 기관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8,400원 이상으로 써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기업들이 됐는지를 우리가 요 인수인의 의견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의 내용. 우리 공부는 해봤지만 명확하게 이걸 공부하시면 더 좋죠. 예.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반려동물을 뭐 이거 재밌어요. 이런 거 읽어보면. 예.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 투자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고 OEM 방식으로 아무튼 동물용 사료를 만들어서 그걸 뭐 플랫폼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이게 잠깐만요. 유통 물량이 매각 유통 가능 물량은 34% 정도 됩니다. 유통 가능한 게 34%니까 뭐 적은 건 아니에요. 이게 유통 가능 물량이 30% 이하가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 기업은 대박은 힘들고, 그러나 보통 이런 경우는 시초가는 뜨니까 좀 적당한 정도 수익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BB테크 요거죠. 요거는 기관 수요 예측도 크게 흥행을 했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좋죠. 감속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확약 의무적으로 나는 안 팔겠다 몇 달 동안, 이게 비율이 32%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높다. 경쟁률이 1644대 1. 그리고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는 밑에 좀 써낸 데도 좀 있어요. 일부. 그죠? 아래쪽으로 좀 써놓기도 있지만 어쨌든 공모가는 지금 12,400원으로 제시를 해놨네요. 12,400원에 밴드 상단으로. 이게 밴드 상단이 12,400원이군요. 그러니까 1,100원하고 12,4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기관 투자들이 12,400원 이상으로 다 써버린 거예요. 거의 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밴드 상단에 거의 다 했고 아예 가격 안 적은 데도 있어요. 그냥 물량만 주세요. 요거고 최상단 16,000원까지 이렇게 적어버린 거예요. 근데 공모가는 어쨌든 12,400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이제 이런 공식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SBB테크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내일부터 하거든요. 공모주.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다만 이건 유통제약 물량이 요게 공모의 유통제약 물량은 유통 가능 물량이 기존 주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이것도 한 34% 되네요. 뭐 똑같네요. 유통 가능 물량은 34%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증권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회사인지 감속기입니다. 이 SBB테크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내가 이거 공모주청회가 하시는 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은데 여기 예비투자 설명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여기 사업의 내용까지 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읽으면 감속기가 뭐고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베어링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 감속기 요겁니다. 여기 감속기. 이게 로봇 팔에 들어가요.
여기 주로 일본 기업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다. 근데 이걸 국산화한 거예요.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나와 있고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잠시만요. 시장, 그러니까 로봇 감속기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나와 있죠. 이게 진짜 공부예요. 이런 게 이거 읽어보는 거예요. 읽고 메모도 해놓고 그리고 공모주 청약도 하시고 그래서 투자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그죠? 아무튼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 1000대1 넘는 기업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아무튼 내일하고 모레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지금. 그래서 좀 다른 보고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판매 좋고요. 괜찮아요. 이번에도 점유율 10.8% 기록을 했고 이제 혼다, 닛산 합친 거보다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도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자동차 재고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높은 판매 단가를 유지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소비가 둔화될까봐 이건 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자동차 판매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이고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가 열렸고 그 로봇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로봇이 공개됐고 사람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상자 나르고 화분에 물 주고 물건 짓고 이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3년 후에는 보다 완벽한 제품으로 나올 것 같고 거기 배터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이제 관절을 움직이고 이런 데도 다 감속기 들어갑니다. 아까 그 SBB 테크 있죠.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감속기가 뭐 납품을 한 건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이런 로봇 팔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요. 감속기가. 이거 로봇 시장이 열렸잖아요. 열린 상황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이제 또 예시로 테슬라가 인공지능 데이를 열어서 이걸 공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봇이 자동적으로 뭐 카메라 이렇게 앞에 센서 달고 가가지고 감지하고 자율주행이에요. 한마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로봇화 된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00kg 이상의 피아노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을 한대요.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동차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수많은 자동차 오너분들이 타고 다니면서 주행 기록을 남잖아요. 그게 오토파일럿 데이터로 들어가고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로 가요. 슈퍼컴퓨터. 그럼 그 슈퍼컴퓨터가 연산을 해요. 무한 연산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학습을 해요. 딥러닝을 하는 거죠. 옵티머스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똑똑해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똑똑한 로봇이 나올 것도 같고 그 로봇을 이제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판매까지는 3년 이상 걸릴 것 같고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이용자가 작년에 2,000명 밖에 안 됐는데 지금 16만 명이나 된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행자를 앞질러 갈 경우 이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보행자를 앞질러 가야 되냐 아니면 또 옆에 우측에 차가 또 와요. 그럼 이걸 기다렸다 가야 되냐 이런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게 바로 창조적 파괴죠. 슌페터가 얘기했던 기업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기존의 관습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건데 테슬라가 선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하고도 접목이 되죠. 자율주행차도 로봇이죠. 사실은. 그죠? 로봇이에요. 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이 시대가 열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냐면 이런 데 속해 있는 산업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뭔가 관련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성장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나 전기차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걸 계속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좀 고민해 보시고, 2차 전지는 어쨌든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이 유럽이 좀 안 좋죠. 전기요금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IRA 법안이 시행됐는데, 얼티움세, LG랑 GM이 만든 합작 법인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니까 여기 속한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LNF는 지금 산자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 미국에 공장을 지금 못 지어요. 저게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의 전기료가 너무 올라갔는데, 사실 결론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전쟁 끝나면 유럽의 전기료가 떨어지겠죠.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전기료가 너무 비싸니까 생산이 많이 늘기 어렵고,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전기차 많이 안 사죠. 그래서 결국 유럽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이 푸틴이 조금 이 전쟁을 좀 끝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죠. 어쨌든 유럽이 좀 키포인트라는 거 일단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은 태양광 모듈 단가 상승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올해 2분기, 3분기 유럽, 미국형 태양광 모듈 판매 모델,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실적도 좋았고. 다만 최근에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재고가 많대요. 유럽으로 너무 많이 보냈어요, 중국이. 일단 태양광 모듈을 그거 남으니까. 그리고 요새 뭐 유럽도 지금 재고가 석자라서, 예, 지금 제대로 지금 설치하는 인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거고. 예, 그래서 실제 출하량도 감소했고요. 모듈 가격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그래서 성장성은 밝지만 좀 당분간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6주 연속 떨어졌죠. 이걸 가지고 모듈을 만들거든요, 태양광. 그러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거죠. 없는데 어쨌든 주력인 모듈이 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약간 쉬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의 황민성 연구원님이 오늘 사실 이제 반도체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마이크론도 감산, 도시바죠. 키옥시아는 도시바예요. 낸드 만드는. 여기도 감산 발표. 키옥시아의 감산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내년에 D램 설비 투자를 안 해도 공정만 전환해도 12에서 13%가 늘어난대요, 공급이. 근데 이거를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좀 공격적인 감산이 들어가는 거고, 키옥시아는 낸드를 30% 10월부터 줄이는데 이제 당장 줄이는 거죠. 근데 재고가 많은 게 문제고, 키옥시아는 재고가 5달 이상이나 된대. 예. 그래서 올해 초 공장 오염 사태로 또 팔지 못한 재고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깨끗이 또 바꿔서 새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뜩이나 신제품도 안 팔리는데 오염된 이력이 있는 걸 누가 사가겠어요. 그 이제 생산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생산을 줄이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럼 언제쯤 좋아질 거냐?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어요. 예, 본격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공정전환 없이 연구개발만 하는 흐름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내년 하반기, 뭐 두 업체 다 지금 하반기 정도를 업황 개선의 시기로 보고 있고, 주가는 6개월 선행하죠.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부터 본격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 시나리오가 맞다면.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은 뭐가 되냐면 구조조정 들어가요. 어느 업체가 막 시청 있는 거죠. 메모리는 그럴 가능성 없어요. 메모리는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과점이니까. 그러면은 이 낸드 쪽은 아직은 과점이 아니라 서로 막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누군가 희생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또 누가 그걸 인수해 가겠죠. SK하이닉스는 인텔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도시바도 인수를 해서 커졌고, 마이크론도 아마 인수합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예, 낸드 쪽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WGBI라고 국제 선진 시장이에요. 세계 국채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입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편입이 안 돼 있었고,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2009년도에요. 그때 편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기재부가. 근데 갑자기 이제 워치리스트나 이런 데 편입이 되니까 막 외국인들이 막 쌌대요, 우리나라 채권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죠.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떨어지죠.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환율이 강해 버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을 느꼈고, 거기다가 또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국제지수 이런 것도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안 한다. 그래서 저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 그냥 포기한 거죠. 예, 들어갈 수 있었는데 10년이 지났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이걸 이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환율이 너무 높아서 여기 편입이 되면요 60조 원 정도 돈이 들어온대요, 한국에. 그럼 환율이 안정화되고요. 채권을 외국인이 앞으로 많이 사겠죠. 채권을 많이 사면 채권 수요가 늘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나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떨어지죠. 자동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저게 편입이 되잖아요, 실제로 내년 3월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그럼 금리 떨어지고 환율은 떨어져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주식시장에도 되게 호재예요, 되면. 단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이번에 그 외국인이 채권을 투자했을 때 이자와 양도소득세 있죠, 요거를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내년 3월에 거의 될 확률이 높아요. 저게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없던 일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게 돼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번엔 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요, 주식시장에도 되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좋은 변화, 이베스트 신중화 연구원님이 쓰셨고, 김윤종 연구원님하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좀 안 좋죠. 요즘엔 뭐 계속 떨어지죠. 뭐 이건 모르는 건 아니고요. 경기 선행 확산 지수도 계속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주가는 선행성을 보이니까 우린 뭔가 변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엄청 싸죠. PBR 0.83배 정도 되니까. 금융위기 저점 당시가 0.81배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요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 폭이 축소된 건 긍정적인 것 같고,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돼서 그래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떨어지면 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유가가 고점 찍고 나면 코스피는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되게 박스피, 적어도 횡보하는 구간.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세 가지예요. 보통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승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 있죠. 이게 제일 길어요, 사실. 그리고 하락 추세. 지금은 하락 추세죠. 요 구간인데 멈춥니다, 언젠가. 요게 제일 길어요. 요 세 가지로 움직이는데, 요 유가가 정점 찍고 나서는 적어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도 나쁘진 않은 게 급락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정점 찍었다는 면에서 횡보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뭐가 분위기 바뀌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코스피는 10년 또는 15년 평균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고, 어쨌든 매 분기 2% 정도 자본 성장을 보여줬고, 올해 코스피가 지금 PBR 1배가 2,600이 넘어요. 내년엔 거의 한 2,900까지 갈 겁니다. 2,600에서 2,800에서 2,9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무역수지 적자지만 여기 막대기가 감소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코스피 영업이익률과 코스피인데 지수가 먼저 빠져요, 이익보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지만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보통 이게 유가가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계산돼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유가가 하락하는 역축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올라가면요 유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역 수지가 실제로 그 후로 개선되죠. 그래서 조금 무역 수지도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준을 보시면 금융위기 수준까지 좀 빠져 있대요. 2008년도 여기 120월 평균 그 레벨까지 떨어져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BH는 결국 베트남 공장 탐방간 자료인데, 베트남 공장이 커요 되게. 근데 거길 갔다 온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번에 뭐 V4 네 번째 공장 같은데 550억 정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여기서는 전기차용 BMS 케이블 FPCB, 요게 뭐죠? 요거 케이블 뉴프렉스랑 경쟁이죠. 뉴프렉스도 하잖아요 요거. 그죠? 그래서 예전 기억나세요? 메리츠에서 보고서 쓴 거 뉴프렉스랑 BH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차량용 FPCB 성장 커지면서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고 OLED도 들어갑니다. 그 건물 완공은 내년 3월로 예정이 돼 있고, 어쨌든 V4, V5, V6, V7 계속 공장을 짓는데요. 저렇게 V7까지.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은 이제 스마트폰이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FPCB인데 주로 어디에 납품하죠? 애플 비중이 높고요. 근데 애플이 요즘에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흔들렸었죠. 근데 애플 아이폰 프로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프로 모델은 또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조금 감소할 수도 있어요. 올해 너무 어쨌든 계속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북미향 매출액은 조금 역성장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점유율은 80% 정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원래는 3개 회사가 납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0% 정도 점유를 했나 봐요. 근데 삼성전기가 사업 철수해 버렸죠. 이쪽이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점유율이 80%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그 북미향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라인을 이제 보완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신규로 이제 투자하는 거죠. 애플 쪽에 납품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애플은 어떤 이제 부품을 받을 때 전용 공장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뭐 보완보다는 신규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다는 걸,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북미향 고객사는 근데 이게 모바일뿐만 아니라 OLED에도 그 다양한 기기에 이제 OLED, 아이패드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어쨌든 그 OLED 있죠. OLED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24년부터 아이패드에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BH한테는 더 좋은 거죠. 또 들어가니까. 그 전기차량이거든요. 전기차의 특징,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계절성이 없대요. 스마트폰은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출시 시기. 그때마다 신제품 나오고 또 확 죽고 막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거는 전기차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중장기 공급 계약이 안정적이고 프로젝트당 6에서 8년이 나간다고 합니다. 대신에 매출액 증가폭은 좀 적다고 합니다. 어쨌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증설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 잔고는 1200억, 한 7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이 있죠. FPCB는 공정수가 되게 작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라인당 출하량이 어쨌든 뭐 대폭 좀 그 감소는 하겠지만, 어쨌든 라인당 스마트폰은 FPCB가 50개에서 6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장력은 4개에서 5개니까 당연히 공정수가 훨씬 적겠죠. 적을 수밖에 없고, 근데 대신에 매출액 증가폭은 낮은 거죠. 이게 작으니까 숫자가. 네. 그리고 비용은 되게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만들기가 더 어렵대요. FPCB를 전기차용보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아서 비용 부담이 좀 있는데, 이쪽은 좀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보단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인당 출하량도 스마트폰이 훨씬 높고, 그러니까 또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BH는 이 둘 다 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도 기본 유지를 하는 가운데 전장 제품 쪽으로 가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는 거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 전기차용은 매출 성장폭은 낮을 수 있어도 이 계절성을 안 타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용으로는 24년도부터 흑자를 낼 걸로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썼던 걸 좀 그대로 비슷하게 쓴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공정수가 IT가 8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전장은 1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은 줄어요. 비용은 주는데 개수도 줄고,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폭은 낮고, 대신에 계절, 그러니까 장단점 다 있습니다. 둘 다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스마트폰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만 하는 게 아이패드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도 하겠죠. OLED, 그 AR, VR 기기. 그래서 꾸준히 좀 우리가 추적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 전망 변경을 좀 일부 했는데 실적 추정치도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도 올렸고 4분기까지, 그 내년도 전망도요, 기존보다는 조금 영업이익도 2.5% 더 증가시켰고, 올해 실적, 전체 실적도 9% 정도 이익을 더 증가할 걸로 이렇게 좀 바꿔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PBR 밴드인데 어쨌든 높은 데 있지 않죠. 좀 상대적으로 낮은 데 있습니다. 이게 생산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을 계속 짓는 거예요. 베트남 쪽에.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많이 열리니까, 커지니까 그걸 대비하는 것 같고, 요게 라인당 매출 효과인데 프리미엄 FP12 기준으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훨씬 매출 효과는 높은 편입니다. 배터리용이고, 요게 스마트폰 및 배터리용, FP12가 저렇게 휘어져서 생긴 거 있죠. 이렇게. 공정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비용은 줄고, 그리고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도 합니다. 이게 LG전자로부터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줄고 있고 지금 순현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요게 애플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애플이 73%. 아직은 이쪽 보시면 전기차용은 2.7%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그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도 한 6배밖에 안 되고요. 주가도 아직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목표주가 7만원 유지했고요. 신한에서 반도체 주문 축소 속도가 워낙 빨라서 재고가 너무 많아졌는데 3년간 지속된 이제 상승 사이클은 끝났고요. 이제 하강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내년 2분기까지로는 보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여요. 업황이 최악일 때 먼저 올라가니까. 그리고 어쨌든 감산 계획을 발표했고, 경쟁사들이 키옥시아까지.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아니에요. 지금 수요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IT 제품 안 팔리니까. 그러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키팩터는 공급입니다. 공급이 주는 신호. 그래서 저도 계속 마이크론 얘기를 그 전부터 자꾸 했던 게, 마이크론이 먼저 선제적으로 감산해주면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감산 안 하면 늦어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 마이크론부터 그냥 눈치 안 보고 나 감산할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장이 반응을 했죠. 3등이 하니까 1등, 2등은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감산, 공급에 대한 축소 기대로 주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메리츠의 문경훈 연구원님 한국전력 보고서를 썼는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했고요. 뭐 여기 메리츠에서 기대한 것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됐대요. 예, 예상한 것보다. 그래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선의 인상폭을 끌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영업적자가 뭐 30조 가까이 돼요.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전은 망할 수가 없죠. 예,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엔 한국전력을 정상화하려면 요금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국제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어서 요금이 올라가면 그 이익 개선 효과가 생길 것 같고, 분기당 1.4조에서 1.5조. 그러니까 저만큼만 올려도요, 연간 얼마입니까? 6조 원 정도 이익 개선이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료비가 어쨌든 좀 더 인상이 되는 데다가 1,4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면, 왜냐면 원재료 이런 에너지를 다 외국에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불리하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내년 하반기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주가도 부진하고 안 좋지만, 네, 한전의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을 하면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DLNC는 읽어봤는데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주택 쪽 여전히 부진하고, 해외 쪽은 올 초에 러시아 수주 때문에 잘 나갔다가 러시아 전쟁 나가지고 그냥 아쉽게 됐죠. 예.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3분기에 LG화학 석유화학 공장 수주를 따냈고, 미국, 카타르, 사우디 같은 데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확보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수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DL케미칼이 미국 석유화학 회사 하나 인수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플랜트 수주를 더, 그러니까 플랜트 물량을 더 건설하지 않을까, 플랜트 쪽을. 그럼 플랜트를 건설하면 DL그룹이니까 DLENC 쪽에 맡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 1.4조밖에 안 되고요. 순현금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영업가치 반영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올 초에 분위기 좋았다가 러시아 수주가 어쨌든 전쟁으로 참 안 좋게 흘러가면서 실망감으로 이게 또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LNC는 절대적 저평가죠, 어떻게 보면. 네, PBR 0.33배에다가 갖은 악재는 다 반영됐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는 좀 돼 있는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죠. 국내 주택 좀 좋아지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요거 하나랑 해외에서 수주 좀 따내라. 뭐 기대는 하는 거 알겠는데 실제 성과를 보여달라. 그래서 하나 정도라도 좀 해외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좀 나와준다면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죠. PBR 0.3배까지는 떨어졌으니까 하방은 좀 단단해졌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옛날에 작년에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현대차 그룹의 기아랑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만 하는 거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로봇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뭐 스마트 팩토리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의 글로벌 혁신 센터라는 걸 만든대요. 11월에 완공되는데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에서 어떤 근로자가 뭐 어떤 공정이 잘못됐어요, 싱가포르가. 그러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든 뭐 메타버스로 연결을 하건 얘기해서 저거 수리해라. 그러면 로봇이 가서 수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고, 완성차 36개, 부품 80개, 제철 20개의 공장과 더불어서 600개의 협력사들을 좀 보유한, 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수익성이 가장 높대요. 근데 요즘에 내비게이션 기본 다 장착돼 있고, 특히 좀 요새 뭐 워낙 재고가 부족하니까 판매량, 평균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SUV 모델은 대부분 또 탑재가 되니까 비싼 차엔 더 성장을 구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대 기아가 또 옛날보다 훨씬 제너시스 SUV 이거 판매가 훨씬 많죠. 그래서 계속 이런 수치들도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좀 약간 비싼 모델 있죠. 제네시스든 SUV든 이게 많이 팔릴수록 훨씬 좋죠. 예, 단가가 더 비싼 게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디지털
디지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 이제 기본적인 트림으로 다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거기서 노래도 듣고 뭐 내비게이션도 으로 그 지도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시스템을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제네시스 GV60에 탑재가 돼 있고요. 이제 다른 현대 기아차에도 탑재를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가입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올해 말까지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동차가 전장화되고 사양도 좋아지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요즘에 트렌드가 SUV, 제네시스 같은 비싼 차에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진다 판매가. 그러면 저런 소프트웨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좀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든 제품 중에 하나가 모빌진 클래식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기술과 결합이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차에 탑재를 하면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에 레벨 3 수준이면 어쨌든 사람이 이제 손을 놔도 되거든요. 자리에는 앉아 있어야 되겠지만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이 제네시스 G90에 최초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역량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국내에서 유일한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모빌진 클래식을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의 가치는 좋아지고 구조적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뭐 테슬라는 이미 시작했고 자율주행 로봇의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의 싱가포르 그 혁신센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없죠. 로봇이 그냥 다 알아서 해요. 대부분. 그리고 이 현대차의 제너시스랑 SUV 판매 비중이 57%에 달하고요. 기아의 SUV 모델이 65%.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반에. 그리고 현대오토웨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요. 요게 2016년도에 모빌진 클래식을 내놨고 21년에 모빌진 AD, 24년에는 어댑티브를 내는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모빌진 클래식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 같고 모빌진 AD는 여기에 AP 고성능 프로세서가 들어가요. 그걸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고 모빌진 어댑티브는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가는 이제 사업 모델로 보시면 되겠고 역시 AP 고성능 프로세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좋죠. 왜냐하면 저런 고사양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탑재가 되면요 사양이 좋은 D램 반도체도 옆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D램도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좋으면 안 돼요. 머리만 좋으면 안 돼요. 그걸 연산할 수 있는 그 빠른 속도 있죠. 그런 체력을 담당하는 게 사실은 D램입니다. 그러니까 D램도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 익선이에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그 D램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면 D램도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고서 다 보여드렸고 오늘 전자공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이 요새 좀 안 좋았죠. 그 M&A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LNG 운반선 2척, 매출 대비 13%. 또 있습니다. LNG 운반선 4척, 27.5%. 이 정도 되는 일단 이제 그 비중으로 꽤 큰 비중이죠. LNG 운반선 수주를 성공했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수주를 하게 되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여기 납품하는 기자재, 예를 들면 뭐죠? 본행제,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 아니면 원래 대우조선에는 한국카본이 납품을 안 합니다. 원래는. 네, 근데 이번에 새로운 또 약간 형태로 좀 바꿔서 저번 5월 달인가요? 한국카본이 대우조선행에 납품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런 걸 떠나서라도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엔진은 대부분 HSD가 만들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액도 꽤 큽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부자 매수가 있었는데 STI가 자기 주식 한 1% 정도 비중으로 취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수록 자기 주식 해주는 기업들은 고맙죠. 가장 반도체 회사 중에 진심인 기업이 한미반도체예요. 우리 많이 보고서 봤죠. 그 전자공시 제일 적극적이에요. 네, 오늘 엄청 오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주주가치 제고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동안 자사주 소각도 여러 번 했고 자기 주식도 매입하고 이번 10월인가 11월에 발표한다 그랬어요. 자사주 소각계.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야, 웬만하면 한미반도체는 예, 그런 좀 주주를 그러니까 잘 주주 환원책을 잘 쓰는 기업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꾸준히 우리가 추적은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하는 뭐 그런 걸 봐서는 아무튼 한미반도체는 잘하고 있다. 단 주가만 폭락한 거죠.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면 제가 바로 마감 시황 할게요. 자, 이제 장이 끝났고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은 급등했습니다. 뭐 오늘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진짜 뭐 기록적인 하락을 거듭하다가 이날 이후죠. 이날 그 9월 13일 이후로 그냥 주구장창 빠졌어요. 폭락장이 연출이 되다가 드디어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거 하루 올랐다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모처럼 만의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올라간 이유가 명확해요. 그냥 뭐 기술적 반등은 아니에요. 많이 빠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간 이유가 명확합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좀 오늘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상승이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위기는 좀 바뀌었고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더 이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오늘 수급 상황도 일단은 뭐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좀 순매수했고, 다만 기관이 팔아버렸군요. 막판에 기관이 아까 장중에 사고 있었는데 막판에 기관이 던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좀 밀린 게 있어요. 기관들 때문에 막판에 확 던져가지고 아무튼 별로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은 또 기관들이 많이 사서 도움이 좀 됐고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뭘 샀냐면 그냥 전기전자 올인했고요. 뭘 팔았냐면 네이버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가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내일 또 보고서들이 나오겠지만 중고거래 미국판 당근마켓 있죠. 미국의 당근마켓에서 산 거예요. 2조 원 주고. 예, 이름은 다르지만.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왜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을 사냐 이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조금 우려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그 인터넷 서비스 업종을 다른 데도 아니고 외국인이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공매도 친 거겠죠. 중고거래 근데 그게 그렇게 악재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가 산 회사가 미국 1등 기업이래요. 중고거래. 근데 중고거래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한데 일단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또 인식이 있는 것 같고, 2조 원이면 적은 돈 아니죠. 그런 돈을 굳이 그런 데 써야 되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인수했으면 주가 많이 올랐겠죠. 작년만 해도 그런 플랫폼 인수하는 걸 호재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한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좀 황당한 좀 폭락이 나왔는데 저게 저렇게 8, 9% 빠질 일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유상자 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네이버가 유상자 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가 있어요. 저걸 인수하기 위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유증을 해요. 거기에 네이버가 돈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이 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그 자회사의 유증에 참여해서 돈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하는 건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좀 그걸 안 좋게 봤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저도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잘 몰라서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주가만 봐서는 되게 악재로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반면에 오늘 전기전자부터 해가지고 엄청 샀죠. 3천억. 그래서 반도체는 바닥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의 날이었고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또 이번 주에 뭐 천정 회장하고 그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다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게 작용해서 비메모리 쪽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폭등을 했고 LX세미콘, 네페스 뭐 이런 기업들 두산 테스나까지 다 급등했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뜨거운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다 올랐어요. 반도체 장비, 정유 왜냐하면 이제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좋았고 철강주가 오늘 포스코가 급등해가지고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PCB 업종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뉴프렉스가 또 11% 급등했고 BH도 최근에 폭락했었죠. 다 그랬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에 폭락할 때가 좋은 기회였다는 게 드러났죠.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뭐 다 올라갔어요. 뭐 그냥 아무튼 오늘은 다 올라갔고 다음 빠진 건 항공주. 자본 잠식 우려가 좀 일부 있나 봐요. 환차손 때문에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항공주들은 안 좋아요. 환율 올라가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리스크로 오늘 급락을 해버렸고 그 재무 이슈입니다. 여전히 리츠주, 통신주는 방어주인데 좀 안 좋았고 편의점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죠.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좀 일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나 호텔신라는 오늘 조금 좋았고 제일 문제가 뭐 네이버 카카오였죠. 카카오는 왜 빠지나요? 덩달아 얘가 뭐 인수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이시죠? 외국인 판 거 한마디로 그냥 오늘은요 외인기관이 그냥 던져버렸어요. 외국인들이 뭐 마음에 안 든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수급으로 빠진 거예요. 저렇게 맹폭을 해버렸어요. 저럴 상황이 아닌데 참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좀 오늘은 좀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납득이 가는 하락이 있고 납득이 안 가는 하락이 있는데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 얘기하다가 아무튼 지금 시장의 상승은 납득이 가는 상승입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영국의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고요. 감세한 일부 철회됐고 반도체 설비 투자 축소 반도체한테 좋은 거죠. 달러 약세 그 물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긴축 속도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좀 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또 무산되면 주가 좀 빠지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좀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잡히면서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오늘은 뭐 그냥 다 올라갔습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다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그래서 오늘은 뭐 오른 거보다는 좀 내려간 게 좀 더 특징적이었죠. 왜냐하면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기업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다 급등했고 다만 이제 오늘 아까 네이버 알테오제는 뭐 무슨 악성 루머가 도나 봐요.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막 부인하는 듯한 홈페이지 게시를 했는데 뭐 저도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루머인지는 그 좀 급락을 했고요. 휠라홀딩스나 오리온 이런 기업들은 좀 방어주였는데 음식료, 의류 오늘은 좀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약세장에서 두산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버텼던 기업들은 오늘 좀 빠졌다. 농심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첫날인데 고생하셨고 이제 내일 오전에는 라이브 합니다. 오랜만에 또 라이브 하니까 내일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 기운들 내시고요. 뭐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기운들 내주시고
윤재수 센터장이 요새 계속 얘기하지만 종말론적 사고는 갖지 마시고 순환론적으로 돌아요. 어쨌든 시장은 돌고 도니까 여러분들 너무 종말론에 빠지지 마시고 예, 순환한다는 거. 끝이 있어요. 하락도 끝이 있고 상승도 끝은 있습니다. 지금이 끝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예, 분명한 건 PBR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예, 조금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잘 이겨내시고, 물론 이제 마지막 고비 한 번 남았어요. 다음 주에 10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게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걸 넘기면 이제 연말까지 수당할 수 있는데 이거 못 넘기면 또 힘들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요게 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중국 당대회, 미국 중간선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들은 나쁜 이벤트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소비자 물가 마지막 고비 좀 잘 넘어가길 기대하고, 당분간은 좀 올라갈 거는 같은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